네, 저희 방송 시네마사회는 영화의 주요 내용을 빼놓지 않고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그리고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저희 방송 청취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듄 시즌2가 개봉하면서 SF 장르 팬들의 방문으로 영화관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듄의 드니 빌네브 감독이 SF 영화가 맨 처음에 찍은 게 듄이 아니었잖아요. 2016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SF 영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그 기존의 일반적인 SF 영화와 좀 다른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녹음이 굉장히 기대되기도 했고요. 시네마사회 제4회 드니 빌네브 감독의 컨택트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3회랑 녹음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달아서 지금 2회차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3회가 짧은 이유가 있죠. 네, 그래서 근황에 대한 얘기는 3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바로 줄거리 들어갈게요. 이 영화가 바로요? 죄송하지만 제 할 말이 있습니다. 뭐죠? 근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한다. 좀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하자면 네. 이 저희 녹음 이거 시네마사회 제 주변 사람들이 극찬을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다 들은 것 같진 않은데 네.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뭐 네. 출퇴근할 그렇죠. 때는 잠깐 들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가 이따 저녁에 잠깐 친구들을 잠깐 만났는데 네. 그 친구들이 오늘 녹음하러 간다니까 1회에 뭐 있고 2회 물론 짧게 했지만 1회에 뭐 있고 2회에 뭐 있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거 봤냐 들었냐 이랬더니 진짜 재밌게 듣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그럼 사연을 보내란 말이야. 사연이 지금 하나도 안 왔다고. 우리 오프닝에서 할 얘기가 얘들아, 없다고. 듣고 있니? 아, 깜짝아. 아무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들어주시니까 되게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네,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네, 팟빵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네. 사연 보내는 메일이. 저희 방송 정보란인가요? 어쨌든 메일을 올려놨어요. 그렇죠. 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기회가 되면 사인도 해드리겠습니다. 줄거리 해주시죠. 미친놈이냐? 네, 줄거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영화 컨택트.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이 세계 12곳에 각각 한 대의 외계 비행물체가 나타납니다. 엄청 거대한 크기로 나타나죠. 그런 비행물체 12대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 세계 곳곳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당연히 미국에서는 이 지구에 찾아온 외계 생명체와 소통을 시도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 극중에서 저명한 언어학자로 나오는 이 루이스 교수를 찾아갑니다. 루이스 교수는 쉘이라고 부르는 이 비행물체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그들의 언어를 파악하죠. 그들의 언어는 우리의 언어와 사뭇 달랐습니다. 이 소리와 연동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문자로만 표현된다는 점, 원형으로 이루어져서 그 문자의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이 있었죠. 이렇게 언어에 대해 이해하면서 루이스 씨는 결국 그들이 3000년 뒤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지구로 왔다는 걸,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인해 그들은 현재와 미래로 구분되는 이 인간의 시간관념이 따로 없다는 점을 알게 되죠. 이런 가운데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무력 대응을 주장하고 결국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루이스는 기지를 발휘해 전쟁을 막고 자신의 외계인의 언어로 본 그 비극에 가까운 자신의 미래를 그저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참 제가 했지만 줄거리 정리 잘한 것 같아요. 괜찮았죠? 괜찮습니다. 점점 실력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는 길에 버스에서 했거든요. 잘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셨나요, 두 분은? 그래서 이 영화의 이제 겉핥기부터 한번 천천히 들어가 보자면 17년 2월에 개봉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영화 학도로서 공부를 할 때 개봉한 영화였는데 극장에서 봤었어요. 네. 그래서 영화 참 재밌다 하고 넘겼었는데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게 봉준호 감독님한테 이 원작 제의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게 시나리오가 이제 네 인생의 이야기라는 SF 소설이 원작이 있는데 요거를 각색을 이미 했대요. 네 인생의 이야기라 그러니까 굉장히 토속적인 느낌이네요. 네, 각색을 한번 하고 봉준호 감독한테 그러니까 각색을 하고 심지어 배우 캐스팅이 완료가 된 상태. 에이미 아담스랑 제레미 레너까지 다 캐스팅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감독을 찾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봉준호 감독님한테 갔는데 이때 봉 감독님이 이 영화가 14년부터 영화가 준비가 됐어요. 근데 네. 그때 그 언저리가 뭐였냐면 설국연차. 네, 그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 감독님이 이제 설국연차가 마무리되고 시나리오 각색된 걸 봤는데 원작에 비해 너무 좋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영화사에 말을 한 거죠. 내가 새롭게 각색을 할 테니 그 영화 감독으로서의 직책을 나한테 줘라 이랬는데 그 부분에서 가치관이 맞지가 않나 봐요. 안 하길 잘한 것 같아. 봉준호가 했으면 그 헵터포드가 한번 넘어졌을 것 같아. 갑자기 어이없게 넘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시나리오가 여러 이제 거장 감독님들한테 가다가 이제 드니 빌네브 감독한테 갔는데 요게 재밌게도 이 넥스트 플로어라는 단편 영화가 있는데 요거를 환이랑 여기 이제 MC분 환이랑 저랑 군대에서 한번 다뤘던 소재였어요. 네,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희끼리 이제 이런 식으로 일감을 나누고 이럴 때 제가 이제 단편 영화 넥스트 플로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한번 봐라 해서 이제 그걸로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우리가 지금 컨택트 감독이었다. 네, 드니 빌네브. 그렇죠. 대단한 감독이죠. 뭐 그을린 사랑, 뭐 프리즈너스, 뭐 프리즈너스 재밌죠. 등등. 요게 이제 뭐 극찬을 받아서 아카데미에 굉장히 많이 노미네이트가 됐다고 하고 음향 편집상을 수상을 했는데 요 드니 빌네브 감독이 요한슨이라는 분 이름이 참 님과 밍처럼 좀 애매한데 요한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드니 빌네브랑 계속 다작을 해오신 분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요 분을 음향이 참 대단하잖아요. 그 이제 그렇죠. 외계인들 처음 조우했을 때 그 외계인의 어떤 낯설음 막 뭐 경외감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만드셨대. 음악 이외에도 효과음 같은 것도 직접 만들면서 그래서 영화에 좀 큰 영향을 끼치셨던 분과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좋네요. 영화에 대한 이 배경 지식. 그리고 저희 그때 개봉 당시에 공조가 있었던 그 비슷한 시기에 공조가 있었는데 더킹이랑 한국에서는 그 영화들에 이어서 이제 3위로 계속 이제 영화관에 랭크가 돼 있다가 관객 수는 63만 명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데 뭐 나름 좀 이렇게 이름이 많이 알려진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감독은 아니니까 대중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성공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나름의 성공을 거뒀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녹음을 위해서 한 번 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17년에 보고 아예 영화가 뭐였지 하고 그러니까 그 외계인들을 마주하는 씬만이 기억이 나지 이 영화가 어떤 영화였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목란 형님께서 처음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컨택트 한번 얘기를 해보자 했는데 그 괜히 얘기했어. 너무 어려워. 사실 설렘도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영화를 다시 봤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하지만 도전해 봅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완 씨의 일감은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이 영화를 되게 예전에 군대에서 어떤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알게 됐는데 옆에 계신 분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이 아니었죠. 네, 그때 군대 개판이네. 무슨 영화관이야? 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죠. 네, 영상 전공하신 분이 되게 연출적으로 예쁘다. 한번 봐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 추천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알고만 있었지 본 거는 이제 이 녹음을 위해서 처음으로 봤는데 그렇죠. 역시 뚝심이 있으십니다. 누가 뭐 시키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네, 정말 지조 있는 이환입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근데 막 영화 자체가 막 엄청 막 몰입감이 있거나 되게 재밌다 이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영화가 던지는 그 메시지가 저는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다고 느꼈어요. 뭔가 그렇죠. 어쩌면 사랑에 대한 관념도 말하는 것 같고 이 언어를 통해서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 이 외계인으로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되게 흥미로웠고 다시 보고 싶진 않은데 생각은 되게 많이 고민을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기 싫다는 거네요? 아니요, 고민을 하고 싶다. 그래 다시 보기 싫다며요? 다시 보기에는 영화가 약간 좀 지루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싶다. 그렇죠. 네, 좀 나눠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안 할 했습니다. 거잖아요. 저 하려고 왔어요. 오늘 그래서 나가서 싸우고 오세요. 오프닝 때 그런 말도 했습니다. 오늘 녹음 기대됐다. 근데 이게 2017년 작품이군요. 맞아요. 저 17년 2월 개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네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프닝이 2016년에 개봉했다 그랬는데 17년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목란이 형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 두 분 이제 성철 씨, 환 씨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이렇게 나는 이 사람의 거의 모든 게 다 좋아. 뭐 얼굴도 너무 내 스타일이고 이 사람이 풍겨내는 분위기 혹은 옷 입는 센스라든지 목소리, 말투도 너무 좋아. 이 사람이 뿌리는 향수도 너무 마음에 들어. 네. 이 사람의 헤어스타일까지도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입을 열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존나 말도 안 되는 것들 막 환단고기, 뭐 차크라, 제3의 눈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이런 거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 맞아요, 주변에 있어요. 하나씩 있죠. 네, 맞아요. 이 영화가 저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색감도 너무 좋았거든. 색감이며 조도도 너무 내 마음에 너무 딱 꽂히는 거야 자꾸. 네. 연기도 너무 좋고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야. 영화의 어떤 분위기가 다 좋았는데 특히나 이 영화가 표현하고 있는 혹은 이 영화에서 드러나는 어떤 불안하면서도 굉장히 나른하고 공포스럽다가도 뭔가 좀 경외스럽고 슬프면서도 어떤 쪽으로는 또 한없이 기쁘고 또 벅차오르는 그런 아주 묘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헌데 내용을 이제 디테일을 좀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납득하기 힘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좀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오히려 디테일의 설득력을 뭉개버려서 감정적인 설득력을 만들어냈다는 생각도 역시 들어서 뭐든지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거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드는 뭐 그런 영화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저는 요게 좀 추상적으로 얘기했을 수 있지만 최대한 풀어보겠습니다. 요게 그 넥스트 플로어 때도 느꼈는데 아까 색감 얘기를 하셨는데 모든 지금까지 이 드니 빌네브가 낸 영화들은 색감이 대체로 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흑백에 가까운 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두운 색에 가까운 것들. 그렇죠. 원색을 거의 사용을 잘 안 하죠. 듄도 마찬가지예요. 듄도 그냥 물론 배경이 그렇지만 모래폭풍 그 갈색과 어두운 톤들 네. 이를테면 막 빨간색, 노란색 이런 게 아니라 되게 통일되게 같은 색으로 연출을 계속 해오셨는데 미장센도 그렇고 그래서 봤을 때 표현이 조금 추상적일 수 있지만 막 시골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무슨 건축물을 완벽하게 배우신 분들, 네. 그러니까 이 어떤 경지에 오르신 분들을 시골에 별장을 짓는단 말이죠. 별장에 가보면은 가구가 굉장히 원색 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 그런 분이 계신데 그거 늙어서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그분 집은 굉장히 깔끔하고 필요한 것들만 있어요. 필요한 것들만 딱딱 있고 뭐 쓸데없는 이런 것 딱 없고 내가 필요한 것들만 이야기해야지. 내 신념과 가치관 이런 거야 하고 이제 그 인테리어 공간 속에 이렇게 녹여 주시는데 네. 드니 빌네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외계인을 마주하는 그 공간 있잖아요. 그 네. 외계인 쉘 안에 네. 그런 공간들이 뭐 쓸데없는 게 아무것도 없고 무슨 동굴 속에서 네. 필요한 것들만 딱딱 갇힌 우리 인테리어 하시는 우리 그 김 사장님처럼 그렇죠. 그 외계인들 외계 이제 선이죠. 외계 선 안에 그 디자인이 너무 멋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중력도 바뀌잖아요. 중력 방향이 바뀌잖아. 맞아요. 참 대단한. 이 감독은 진짜 일관적이고 참 멋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색이 없는데도 멋있다라고 느낀 건 이 감독이 좀 유일한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세련됐고 이 감독이 그렇죠. 마음에 들어. 최고지 뭐 지금. 세련됐다라는 느낌을 저도 받은 게 그러니까 사실 그 우주선에 대한 탐구만 계속 나왔으면 좀 지루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과거 회상신 뒤로 갈수록 좀 더 잦아지는 그 과거 회상신에 넣어서 보는 재미가 그 부분에서는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련된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 아까 환 씨가 녹음하기 전에 그런 인터스텔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시기에 뭐 그래비티나 인터스텔라, 뭐 콘택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주 혹은 우주에 있는 어떤 존재와에 관한 영화들이 좀 많이 개봉을 했는데 그렇죠. 뭐 에드 아스트라도 있고 맞습니다. 또 그 뭐냐 그 위플래시 만든 사람이 세 번째 작품으로 낸 거 그
뭐지? 아 제목이 기억이 안 나. 패신저스 다른 건데. 뭐 아무튼간에 네. 그런 영화들이 맞아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즈음해서. 근데 그 영화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터스텔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뭐 시각적으로 압도하는 것도 있고 체험하는 듯한 그래비티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장난삼아 댓글에 문과판 인터스텔라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좀 뿌듯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언어학이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일반적인 외계인과의 조우 영화 뭐 보면은 막 이렇게 뭐 문어처럼 물론 여기도 그러지만 막 외계인들이 나와가지고 총 뿅뿅 쓰고 막 우주선끼리 싸우는 영화가 아니라 되려 이제 나라끼리 싸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외계인 영화는 확실히 아닌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영화에 대해서 뭐 할 말이 많겠지만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주제가 뭐 시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 몽란이 형 말씀이 한번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이 영화의 주제는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만 놓고 이야기해보면 네. 한마디로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줄여주세요. 네, 해보세요. 과거와 미래의 일들을 모두 볼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주제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일들을 모두 볼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근데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좀 따져볼 것들이 많단 말이야. 해명되지 않은. 자 한번 따져봅시다. 과거와 미래의 일들을 모두 볼 수 있다면 모두 볼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별이 안 된다? 아니 모든 걸 그러니까 결말을 이미 알고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본다는 거 우리가 모두 볼 수 있다는 거 과거와 미래를 이게 우리가 마치 과거의 일을 기억하듯이 어떤 물리적인 인과 과정을 따르는 하나의 개체가 일생 동안 인식한 모든 내용들을 지금 시점에 현재 시점에 취사 선택해서 우리 마음속에 현상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것으로서의 어떤 과거라든지 미래를 전제하는 건지 아니면 한 개체의 일생 동안 그가 인식한 모든 내용이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어떤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그런 범주에 속하지 않고 섞여 있어서 현재 시점에 그게 현상이 된다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근데 후자라면 굳이 현재 시점에 과거를 기억하거나 미래를 기억하는 일이 필요할까요? 굳이?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범주 외에 예컨대 감정 아니면은 우리가 감각한 온도 혹은 색감, 어떤 크기, 양 이런 기준들에 따라서 인식 내용을 분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범주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면 이 영화 주제 아까 말씀드리면서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선택의 문제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것에 물리적 인과력을 행사하는 자기 반성적인 개체 혹은 그런 개체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든 것들을 현상하는 범주들의 영향을 미치는 자기 반성적인 개체 혹은 그런 개체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자 그것은 마치 손에 쥔 카드를 우리가 카드놀이 하지 않습니까? 네. 손에 카드를 이렇게 다 한 팩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이걸 숫자에 따라서 구분을 할지 도형에 따라 구분할지 이 정도의 의미를 갖는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카드를 나눠지든 간에 전체 카드 개수랑 모든 카드 각각의 고유한 상태 예컨대 스페이드 A라든지 다이아 7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떻게 쥐든 간에 카드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든 간에 그리고 숫자에 따라서 구분하는 일이나 도형에 따라서 구분하는 일이 다시 말해서 전체 카드를 어떤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구분하는 일이 그렇죠. 전체 카드 개수와 모든 카드 각각의 고유한 상태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한마디로 패는 어차피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야.
그렇다면 다시 아까 전에 주제로 돌아가서 자, 과거와 미래의 일들을 모두 볼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는 앞서 말했듯이 앞뒤가 좀 안 맞는 이상한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이 표현을 그대로 오케이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게 그 하나의 개체한테 큰 의미가 있는 주제일까요? 그건 마치 혼자서 카드놀이 하면서 일희일비하는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런 일과 같은 것이 아닐까? 뭐 그 정도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좀 몽랑 형과 좀 비슷한 계열인데 영화를 이제 좀 내용을 얘기하면서 해보자면 그거 저도 비슷한 거예요. 키워드별로 나누면 저는 기억과 시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외계인에 관한 영화잖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시간 그리고 기억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한 이유가 이게 뭐 영화 초반에 보면은 12개의 외계 비행체가 세계 각지의 하늘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언어학 전문가인 루이스랑 또 그 뭐죠? 그 제레미 레너가 했던 그 이안이었나? 네, 이안. 현장에 투입을 하고 또 군인들과 같이 외계 물체 안에서 그들 조우하면서 이들이 과연 지구에 왜 왔는지 네. 목적에 대해서 알아가는 영화인데 그렇죠. 그 한 문장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하기 위해서. 네. 저는 첫 번째 키워드인 제가 말한 기억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영화 초반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루이스의 기억으로 영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단편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렇죠. 기억. 그래서 루이스가 기억하는 딸과의 행복한 기억들, 맞아요. 뭐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모습들 그런 맞아요. 것들이 정말 짧은 추억처럼 지나가요. 추억이라는 건 과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죠. 이런 기억들인 루이스가 외계인과 소통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영화에 계속 나오고요. 맞아요. 기억이라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좀 뭐랄까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 공간에서 영화에 대해서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각자의 기억은 동일하지만 감정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몽란 형님은 웃을 수도 있고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뭐 저한테는 나쁜 기억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 기억하는 감정들은 모두가 다른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취사 선택이 딱 맞는 게 우리가 원하는 감정만 갖고 온단 말이죠. 맞아요. 원하는 감정, 좋았던 감정만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여기서 저는 그 기억 감정에 두 번째 키워드인 시간을 좀 합쳐보고 싶어요. 영화 초중반까지는 루이스의 기억은 굉장히 뒤섞여 있어요. 뭐 기승전결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플래시백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나중에 이렇게 다 보고 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어떤 시간 인식 방법을 우리가 습득한 그런 어떤 세계관 속에서는 이게 플래시백인 줄 알았는데 플래시포워드구나.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간선이 정렬되고 했을 때 이게 미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렇죠. 그 루이스 또한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영화 결말을 보면은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들은 어떤 문자를 주고 갔어요. 그거에 대해서 책도 내죠 루이스가. 맞아요. 그래서 그 문자의 역할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영화가 알려주진 않으니까. 근데 하지만 적어도 루이스에게만큼은 특별한 추가 선물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좀 이렇게 상대적인 시간, 우리의 주관적인 시간을 따로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루이스는 자신의 미래를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건 저주에 가까워요. 사실 저는 그러고 싶진 않은데 왜냐하면 루이스는 그것으로 인해 앞으로 자신한테 벌어질 일들을 모두 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만약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모두 알고 있고 그러한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과거를 떠올리듯이 과거의 감정을 떠올리듯이 머릿속에 언제든지 떠올릴 수 있다면 저희에겐 선택지가 주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기억을 봤어. 내가 저 위에 엉망으로 주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람을 쳐버린 거야. 그 미래를 봤다면 난 어떻게 이 미래를 바꾸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어떠한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 미래를 바꾸려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나는 여기서 안 나가면 돼요. 네. 그냥 운전을 안 하면 돼.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미래를 봤는데 차 사고를 당해서 죽었어 내가. 그럼 전 집에만 있으면 돼요. 그냥 차에 부딪힐 만한 상황 자체를 안 만들면 돼. 그게 미래를 본 후에 나의 선택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정상적인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운명을 거스르기 위해 뭔가 정상적인 선택을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는데 그게 과연 옳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집에 갇혀 있어서 교통사고 당하기 싫어가지고 집에만 있었어. 미래를 보다가. 근데 그건 정상적인 삶이 아니죠. 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제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뭐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룰 어떤 지적인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인과가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국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이렇게 주제 얘기하면서 살짝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거는 어떤 우리의 인식 틀이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 벌어질 일들은 그냥 그대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제 생각은. 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영화에서는 약간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같이 그려졌고 네. 이게 원작이 소설이지 않습니까? 테드 창의 내 인생의 이야기라는 소설이죠.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그러니까 언어의 어떤 사용법을 이제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수행적인 문장, 수행적인 발화의 예시를 들면서 선언적 발화의 예시를 들며 결혼식장에서 그 주례해 보시는 분이 아무 얘기 안 해도 결혼이 성사된 거는 모두 다 알고 있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알잖아. 네. 결혼식이니까. 네. 근데 그 주례사가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지금 이 시간부터 두 분은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성혼 선언의 단계가 있죠. 예. 그런데 사실 그 말이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속에는 어떤 선언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주인공을 이렇게 좀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그게 마치 어떤 비유인 거지 일종의. 뭐 그런 얘기들도 더 나눌 수 있지만은 또 오늘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완 씨 이제 말씀을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철 씨 방금 전에 주제 말씀하신 거. 결국엔 뭐 루이스도 조금 이어서 가보자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걔도 알아요. 선택을 해봤자 미래를 그렇죠. 아는 순간부터 뭐 이미 내가 뭐 피할 수가 없어. 근데 그 피할 수 없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행복한 기억들만 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뭐 그렇죠. 그냥 그 현재를 뭐 좀 카메라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맥을 끊어버렸네요. 아니. 저도 끝난 상황이었는데 그냥 현재를 소중히 느끼고 그냥 뭐 이한과 결혼해서 나중에 이혼은 하지만 그냥 그 아이가 죽는 그 과정까지 행복했던 기억들 그냥 기억하고 그렇죠. 고이고이 간직하겠다 뭐 이런 거죠. 제가 그 댓글을 봤는데 어바웃 타임과 반대돼요. 이거는 어바웃 타임은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 과거로 가서 그렇죠. 그걸 바꿔요. 어떤 상황을 바뀌니까 돌아와 보니까 내 아이의 성별이 바뀌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뒤로는 문제를 어떤 과거로 돌아가서 해결하기보다 그냥 그 문제를 그냥 그대로 둬요. 네. 내 미래가 어떻든 과거가 어떻든 그냥 그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거죠. 부모한테 한번 태어난 아이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 그렇죠. 그냥, 그 아이는 고유한 아이니까. 힘든 시간이 있어도 거기서 나오는 그 행복한 추억들은 어느 순간에 와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죠. 네. 루이스도 그런 걸 깨닫지 않았을까. 저희가 그런 얘기 하듯이 맞아요. 루이스도 미래를 봤지만 네. 그 엉망진창이었던 기억의 시간들이 미래라는 걸 봤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손을 잡고 결혼을 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네. 또 환 씨랑 성철 씨께서 군대에서 만났잖아요. 네.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다면 군대 갑니까? 군대 안 가면 시내 마사회는 없어. 그러네. 맞아. 다시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성철 감독님이 했던 방식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떠올렸던 키워드는 주제에 대해서 떠올린 키워드는 언어랑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언어가 인간에게 능력을 준다. 이건 너무 거창하고 사실 현실감이 없는 이론이고 뭐 논리일 테지만 네. 사실 언어가 사람에게 주는 영향은 무조건 있잖아요. 예컨대 중국어를 쓰는 사람과 미국어를 쓰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가 다르고 또 우리나라 말에는 뭐 색채어가 되게 다양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색채요? 네, 뭐 예컨대 빨간색은 레드가 아니라 정말 빨간색, 새빨간색, 다홍색 막 그런 복숭아처럼 빨간색 뭐 네, 뭐 정말 다양한 표현이 올리브영 있다고. 가면 그거 많아요. 네, 맞아요. 뭐가 있죠? 어쨌든 되게 그런 이제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생각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달라진다.
그 찾아보니까 그런 이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사피어 워프 이론 뭐 자세히는 안 봤는데 어쨌든 그 영화에서도 언급이 되죠. 사피어와 맞아요. 워프의 맞아요. 가설은. 네, 사피어 워프 이론. 어쨌든 그 언어 그러니까 사용하는 언어가 뭐냐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종류이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예컨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삶,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의 삶, 그리고 짧은 문장을 구사하는 사람의 삶, 긴 문장을 구사하는 사람의 삶, 다 성격이 다르고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정말 예쁜 말만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이런 씨발 시간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 좀 두 분의 말씀 들으면서 살짝 이제 저는 조금은 달랐던 게 영화에서 그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걸 그 깨닫는 장면이 있었나요, 루이스가? 아니 루이스는 네. 물론 그건 그냥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쵸. 그냥 알겠지 하고 짐작만 하는 거지 그걸 정확히 깨달았다고 대놓고 드러내는 장면은 없었잖아요.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듯이 네. 미래의 일을 자기가 현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맞아.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는 그런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어떤 인과적 과정에 개입하는 자유로서의 그런 어떤 맞아.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죠. 왜냐면 그렇죠. 남편하고 그럼에도 이혼하고 또 딸이 죽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가겠어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그대로 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 3000년이라는 키워드가 좀 기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게 3000년 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도 갖춰지는 거라면 그게 뭐 팩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나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시간을 초월하고 정말 나 이외의 미래도 볼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3000년까지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고작 아이가 죽어서 슬퍼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짧게 느껴질 것 같고 그냥 오히려 그 현재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현재의 가치가 좀 더 높아지게 생각이 되는 그렇게 이제 사고가 좀 바뀔 것 같아요. 미래 그건 근데 시간 인식 틀이 바뀐 게 아니라 네. 거의 초등력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 능력의 범위가 사실 난 좀 와닿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 능력의 범위가 사실 뭐 맞아요. 다들 미래를 볼 수 있다면 두 가지잖아요. 내 미래 보는 것과 그러니까 나 이외의 미래 모두의 미래를 보는 것. 그러니까 뭐 지구가 소멸하는 미래. 그러니까 저는 후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지금 방금 전에 환 씨가 말씀하셨던 방식의 어떤 능력을 득하는 것은 그 물론 능력을 득하는 것 자체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치. 능력을 득했다고 해도 거기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건 할 수 있지. 대신에 만약에 5년 후에 전쟁이 나 그럼 이거는 전쟁이라는 거는 모두의 공통적인 경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환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어떤 공통된 모두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어떤 뭐랄까 좀 예언자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질 수 있죠. 이런 기억들은.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사적인 거. 그러니까 내 삶에서 벌어난 내가 내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인식한 그런 인식 내용 외에는 알 수 없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아니요, 근데 접근은 좋습니다. 하던 말을 계속 기죽은 거 아닙니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죽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선택을 했다는 걸로 이제 영화가 마무리되는 게 저는 꽤나 마음에 들었던 게 어쨌든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애정,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소중해서 그래서 그 선택의 끝이 안 좋았다는 걸 알고도 선택을 했다. 뭐 결국엔 이혼을 당하고 그렇죠. 되게 슬픈 상황에 직면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선택을 했다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서 좋았고 그렇죠. 감동이 있죠. 네, 감동이 있었고 저 아까 성철 감독님이 말을 하긴 했는데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정말 재밌는 SF 영화인데 문과가 캐리한다. 그런 댓글을 보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어쨌든 당신 문과요? 문과입니다. 사회학.
어쨌든 그런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사회학과 출신이세요? 정보사회학과하고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좀 자유롭게 한번 이 영화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철 씨부터 갈까요 이번에는? 네, 좋아요. 이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말하다 보면 생각이 날 거고 장면에 대한 얘기를 보통 하는데 저는 네. 아까 여러분들이 말한 거기에 좀 덧붙여서 살짝 얘기를 하자면 그 딸 이름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제가 이제 오면서 하나. 한나 맞아. 차 타고 오면서 그 릴러 말즈의 트립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한나가 피처링. 맞죠? 그쵸. 근데 한나를 봤는데 얘 딸 이름이 한나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 소리야? 이거 한나를 거꾸로 읽어도 한나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와서 보니까 과거와 미래는 방향만 다를 뿐 결국 한나라는 이름을 반대로 읽어도 한나가 되듯이 종착역은 똑같다고. 그래서 뭐 루이스가 기억을 뭐 이렇게 선택을 하더라도 결국 종착역은 똑같다라는 얘기를 좀 덧붙여서 하고 싶었고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을 좀 말씀드리자면 영화가 압도적이었어요. 그 쉘이 등장했을 때. 네. 그렇죠. 영상미가 그 처음에 이제 그 에이미 아담스랑 헬기 타고 이제 거기 가잖아요. 네. 저는 무슨 폭포가 하나 있는 줄 알았는데 안개가 무슨 그 맞아. 뒤집어 엎듯이 이렇게 역으로 들어오는데 그 장면을 보고 완전히 압도가 됐고 내 이거를 극장에서 봤을 때 똑같이 느꼈겠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상미가 좀 말이 안 될 정도로 훌륭하고 그렇죠. 저는 듄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만 봤을 때 듄은 스크린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되게 광범위한 우주를 보여주는데 네. 그걸 보고 나서 영상미가 진짜 기가 막히다. 그리고 그 우주선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우주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UFO 이런 거 말고 맞아요. 그 막 쟁반 이런 거 말고 정말 무슨 아래에서 뭔가가 나올 것 같이 거기서 갑자기 어벤져스 그 뭐 인피니티 워처럼 거기서 뭔가 펄럭 쏟아져 나올 것 같이 무서운 그 경외감이 들 정도로 네. 그렇죠. 디자인이 굉장히 현대적이고 맞아요. 세련됐죠. 그래서 그 장면이 정말 기억에 남고 또 그 에이미 아담스랑 그 제레미 레너가 거기 갈 때 그러니까 그 본 기지에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차를 타고 가잖아요. 네. 그 가는 과정의 길도 굉장히 좀 이렇게 갈 때마다 마음을 제 스스로 다잡게 들어. 이번에는 뭐가 나오겠다. 이번에는 좀 뭔가 발전된 그 좀 뭔가가 나오겠다 하고 있어서 우주선으로 가는 과정 또 우주선 주변에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아직도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장면 지금 말씀하신 장면들이 야 너무 좋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근데 저는 그 푸른 들판에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있잖아요 우주선이. 그렇죠.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냥 문득 우리나라에는 안 내렸겠구나. 우리나라엔 저런 데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천공항 가야죠. DMZ에 내렸을 수 있잖아요. DMZ. 네, DMZ에 내렸으면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지. 이제 랑종처럼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 선택 잘했다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도 들었어요. 영화 초반부에 여러분들 혹시 그 종말에 관련된 것들 영화를 보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관객한테 종말에 대해 전달하는 매개체가 뭔지 아세요? 어떤? 뭘까요? 라디오나 뉴스예요. 그렇죠. 네. 라디오나 뉴스를 통해서 전달하는데 옛날에 주라기 월드였나? 옛날 그 공룡 그 주라기 월드였나요? 주라기 공원? 주라기 공원이죠. 월드가 최근에 한 거고 거기서 티라노사우루스의 등장신을 어떻게 등장을 했냐면 티라노사우루스 직접 안 나오고 차 위에 물병이 딱 올려져 있는데 그 물병이 갑자기 미세하게 진동을 해요. 그렇죠. 그 물 표면이. 네. 그러면서 심상치 않은 놈들이 오고 있다라는 그게 있는데 뭐 좀 이렇게 반대되는 영화 얘기지만 아무튼 이 재난 상황이나 어떤 인류의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또 컨택트는 되게 재밌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러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애들이 없는 거야 제자가. 내 수업이 이런 수업이 아닌데 아무튼 저명한 박사님 그건데 근데 애들이 집중도 안 하고 있고 네. 그러다가 뭐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클로즈업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맞아. 계속 그 에이미 담스를 찍고 있다가 뉴스 한번 틀어봐줄 수 있냐고 딱 틀면서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느낌으로 마치 티라노사우루스 나오듯이 잘 표현을 했다. 그렇죠. 그 부분 연출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없어요? 막 카메라가 막 들어가고 이런 것도 없는데 그런 좀 기억에 남네요. 그게. 맞아요. 저는 뭔가 기억에 남았던 게 그 루이스인가요? 루이스가 미래의 헥타포더를 가르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이 학생들이 이 능력을 똑같이 얻으면 세상이 안녕할까? 이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상용화가 되면 정말 세상이 유지가 될까? 사회가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이 사회학도로서 들더라고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형님은 뭐 장면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맞아요. 있으실까요? 장면적으로 장면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하면 저는 맨 처음에 시작 장면. 루이스의 기억.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미래에 대한 기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 물론 이 말 자체가 이상하죠. 네, 이상한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기억, 네. 역설적이죠. 예.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루이스는 어떤 과거 일이라든지 미래에 일어났던 일이라든지 이게 물리적인 인과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을 그 현재에 그냥 떠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현상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와 미래가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첫 장면이 되게 참 좋았다. 저는 그 카나리아도 기억에 남아요. 이게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는 말 아세요? 그게 저도 최근에 말이죠? 들었는데 네. 그 유튜브 보다가 네. 이게 카나리아라는 새가 이제 거기 컨택트에 계속 나오거든요. 아 맞아요. 새가 그 이제 거기 공간에 계속 나오잖아요. 네. 아 그렇죠, 맞아. 근데 그 새가 왜 있냐면 옛날에 광부들이 과거에 탄광의 공기가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새로 했다고. 산소에 굉장히 민감한 그 카나리아를 데리고 갔어요. 맞아요. 자, 여기서 기인한 말이 이제 탄광 속의 카나리아.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저희는 물론 안 쓰지만 뭐 영어권이나 이런 데서는 그 불안한 상황이거나 내가 좀 민감한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될 때 탄광 속의 카나리아를 데리고 간다라는 말로 뭐 자기만의 뭐 물건을 가져간다든지 루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용도로 쓰여진다고 하거든요. 재밌네요. 맞아요. 근데 또 에이미 아담스의 딸 그 미래의 기억 그 보면은 카나리아가 또 거기 있어요, 세장 안에. 아 그래요? 네. 그림 그 남녀가 있고 에이미 아마 이제 이안이랑 그 이제 두 주인공일 텐데 그 남녀 그 이제 그 밑으로 카나리아가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과대망상이긴 하지만 얘도 그 아이에게도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필요했는데 왜 이 카나리아가 거기 들어가 있을까라는 뭐 해결은 안 지었지만 카나리아는 요소가 들어있길래 굉장히 반갑기도 했고 재밌기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 이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그 외계의 선 안에도 그 카나리아가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그 뭐랄까 기능적이라기보다는 과학적으로 그렇죠. 아니 다 이미 기계 장치를 통해서 산소 농도라든지 알 수 있는데 왜 굳이 카나리아를 넣었을까? 그건 맞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그 한나와 같이 살게 되는 그 집에 있는 카나리아도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맞습니다. 있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되게 일단 성분을 분석해서 이제 거기 공기질이 어떻고 그걸 다 파악을 했을 텐데도 굳이 그 새를 들고 가는 거. 심지어 그 보호장구를 벗을 때 새를 보고 확인하고 보호장구를 벗는 장면 자체가 되게 상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근데 그 보호장구 벗을 때 제레미 레노 진짜 멋있었어요. 그 왜요? 멘트가 뭐 그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죽기야 하겠냐, 뭐 인간은 언젠간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에이미 아담스가 벗으니까 무슨 탁 벗고 그 에이미 아담스 옆에 서가지고 이름을 지으면서 둘이 마주보고 행복하게 웃어요. 맞아. 네, 그때 저는 뭐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제레미 레노의 행동이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치인다라고 표현을 하죠. 좀 재밌었어요. 그냥. 예. 멋있죠. 근데 사실 근데 영화를 보면서는 좀 굳이 사랑 요소를 왜 이 인물들 사이에 넣었을까? 이거에 그래요?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사랑 요소가 아예 안 느껴졌어요. 아 진짜요? 네, 그냥 완전 플로팅을 하던데요. 제가 느끼기엔 뭔가 남자가 관심 있는 게 좀 느껴져서 왜 이랬지 했는데 영화 다 보고 나서 비슷한 수작질을 많이 부렸나 봐요. 통했나요? 좀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영화를 통해서. 네. 적으면서 봤어요. 잘못 배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이 영화에서 납득이 되셨어요? 근데 이 영화가 좀 납득이 됐나요? 어떤 부분에서? 뭐 여러모로 안 되는 게 많았죠. 안 되는 게 많이 저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납득되지 않는 점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좋습니다. 해보고 싶은데 네. 이 얘기하기 앞서서 먼저 원작 소설의 설정부터 조금 네. 짚고 가고 싶어요. 제목이 뭐였죠? 내 인생의 이야기. 네 네 인생의 이야기. 그렇죠. 네. 자, 원작 소설에서는 이제 똑같아. 헵타포드가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온단 말이에요, 지구에. 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자면 이 인간 종과 헵타포드 종의 인식 틀이 다른 거예요. 세계를 인식하는 틀이 네. 다른 거야.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과적인 인식 틀을 갖고 있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헵타포드는 이걸 이제 목적적인 인식 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소설에서요? 그렇죠. 이 어떤 한목적적인 네. 그런 인식 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언어의 특성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인간은 이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서로 조응하죠. 예컨대 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 말하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1번 나는, 2번 지금, 3번 말을, 4번 하고, 5번 있다. 근데 이게 쓰는 순서도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조응한다 그런다 말이에요. 근데 소설에서는 이게 영화에서는 막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지만 소설에서 이 외계인들 그러니까 헵타포드들의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는 조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영화에서도 짧게 한마디로 이렇게 딱 치고 넘어가요. 내레이션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설명이. 내레이션이었나요? 아무튼간에. 네. 왜냐하면 음성 언어라는 것은 반드시 순차적이어야 하죠. 네. 반면에 문자 언어는 그 이 헵타포드들의 목적적 인식 틀에 조응해서 획을 긋기 전에 그러니까 거칠게 말하자면 이게 어떤 물리적으로 우리가 글씨를 쓰기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이렇게 영화에서도 표현하긴 해요. 한 방에 글자가 드러나잖아. 맞아요. 이거는 뭘 이제 드러내려고 했던 거냐면 영화가 그 이 헵타포드들의 어떤 인식 틀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한목적적인. 그쵸. 이걸 이제 소설에서는 뭐 페르마의 원리를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빛은 이 진행 시에 빛이 이렇게 운동을 할 때 가장 최단 거리 아니면은 최대 거리만을 마치 그 이동하기 전에 선택해서 이미 알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찍고 가듯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빛의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한목적적이라는 거죠. 빛의 운동이. 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딱 이렇게 갖다 대는 거죠. 헵타포드들의 인식 틀과 언어에. 자, 아무튼 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들과 헵타포드들의 인식 틀이 다릅니다. 책에서는 이걸 이제 착시 현상의 예시를 들어서 이 두 가지 인식 틀로 같은 대상을 동시에 두 가지 방식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왜 유명한 짤 있지 않습니까? 그림. 오리로도 보이고 토끼로도 보이든 유명한 그림 뭔지 아시죠? 네. 뭐 그런 것들이야 많잖아요. 뭐 모자로도 많죠. 보이고 뭐 노파로도 보이고 뭐 이런 그림들. 네. 그걸 볼 때 그 그림을 볼 때 우리는 토끼를 보거나 오리를 보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오리를 보는 동시에 토끼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 그림이 왜 재밌습니까? 처음에 오리로 보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달리 보이기 때문에 재밌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소설의 어떤 중요한 소설이 방점을 찍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영화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이 얼개는 똑같아요. 이 두 가지 인식틀 사이를 도강하는 인물이 주인공인 루이스 뱅크스 박사죠. 그렇다면 이 도강이 곧 인간의 인과적인 인식틀에서 헵타포드의 목적적인 인식틀로의 도강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해요? 영화가 제시하는 키는 바로 언어의 습득이죠. 아까 환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언어의 습득이 인식 틀의 변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어떤 강한 언어 결정론에 영화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기대고 네. 있는 거죠. 네. 이걸 달리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면 아까 전에 말한 그 주제가 뭐고 다 빠그러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봅시다. 이게 사피아 워프의 가설이라고 이제 영화 속에서 나오잖아요. 네. 이게 아까 전에 환 씨가 짧게 설명했듯이 어떤 강한 어떤 언어 결정론이라든지 이게 맞아요. 언어가 바뀌면 사고 방식이 바뀐다 뭐 이렇게 거칠게 요약할 수 있을 텐데 달리 말하면 이제 언어가 우리의 경험과 사고 방식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그 현대 언어학계에서는 진지하게 거의- 다루는 사람 없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인정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영화의 설정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자, 현대 언어학계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자연어의 형식 이전에 어떤 정신어 이건 이제 스티븐 핑커의 멘탈리스 같은 거고 이제 혹은 사고어 이건 이제 제리 포더를 위시한 어떤 언어학자들의 The Language of Thought 가설이라는 거예요. 네. 혹은 보편 문법 이건 누굽니까? 노엄 촘스키 같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정하는 학설들이 언어와 사고의 관계 혹은 언어 습득 과정을 설명하는 주류적인 견해들이란 말이에요. 아까 전에 그 사피아 워프 가설에 어떤 반대되는 입장들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 이게 각각을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고 싶지만은 좀 시간이 오늘 부족하니까 언급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넘어가고 어쨌든 간에 이 견해들에 따르면 자연어는 이제 기계어의 반대말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한국어나 뭐 일본어 이런 중국어 이런 거를 이제 자연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연어와 이 자연어를 가능케 하는 언어 본질로서의 무엇 이건 방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정신어라든지 사고어라든지 혹은 보편 문법 같은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리고 이것은 구성적이든 그것이 생득적이든 간에 인간 종의 보편적인 것이라고 보통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에 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강력한 어떤 언어 결정론이 이 주장들에 따르면 설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네.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영화의 가장 중요한 설정인 언어 혹은 언어 습득을 통한 인식 또는 사고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이 아주 강력한 언어 결정론이 이미 학계에서 힘을 잃었기 때문에 영화 전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고리가 지금 박살이 나버린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영화에서 말하는. 뭐 그렇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이 영화 속에는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자잘하게 있는데 네. 한번 짚어봅시다 하나하나. 자, 영화 속에서 외계인과 그러니까 헵타포드들과 인간의 의사소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말을 하면 그 헥타포드가 이해하고 습득을 언어로 대답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걸 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문장 형태로 된 인간의 질문과 단어 형태로 된 외계인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영화 속에서 그렇게밖에 안 드러나. 외계 언어 기호의 시각적인 형태는 하나의 언어 단위를 이루죠. 그것은 인간에 의해서 하나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해석이 되죠. 이 설정은 외계인의 비선형적인 시간 인식을 뒷받침하는 영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장치가 설득력이 있나요? 예컨대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자는 거야. 자, 인간 화자가 있어. 여기 뭐 이환이가 한 마리 있어. 그리고 컴퓨터가 한 대 있어. 그 앞에. 둘이서 1대1 대화를 한다고 칩시다. 대화에 참여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한 차례의 대화에서 하나의 단어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고 할 때 그게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비선형적인 시간 인식을 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단어가 획순으로 나타나든 한 번에 헵타포드들처럼 완성형으로 나타나든 그 프로그램의 시간 인식에
관해서 어떠한 결정적인 대답도 될 수가 없지요. 자, 또한 그런 대화를 아무리 많이 나눈다고 해도 그것은 단순히 정보 집정만을 낳을 뿐이지 어떤 화자의 인식 변화를 동반하는 어떤 것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대화가 문법 층위에서, 다시 말해서 구문론의 차원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단어의 의미를 번역하는 정도의 대화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한편으로는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외계인의 문자 언어가 단번에 필기되지 않습니까? 이게 외계인의 시간 인식 방식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설정인데 이 설정의 통일성마저도 영화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깨지게 됩니다. 주인공인 이 루이스 박사가 통 속에 혼자 들어가서 헵타포드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 다들 기억나시죠? 네. 그 장면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주인공이 외계인들에게 지구에 온 목적을 물어봤을 때 외계인들은 2개의 문자 언어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의 의미가 우리는 인류를 돕는다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장면에서 뭐 우리는 인류를 돕는다. 3000년 뒤에 우리는 인류의 도움을 받는다. 이전과 달리 문장 형태로 해석이 되죠. 전엔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단어만 이렇게 우리가 인간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외계인들이 제시하는 기호들은 동시에 나타나지 않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차적으로 나타나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사실 인간들이 이걸 이렇게 외계인들이 제시한 이 문자를 조합해가지고 문장 형태로 해석을 하긴 했어. 맞아. 근데 이게 한 번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문장 기호들이. 근데 이 장면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자, 각각의 언어 단위가 연쇄됨으로써 선후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각각의 문자가 하나의 문장 안에서 변별적인 것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외계인들의 문자 언어 역시도 문장 단위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뭐예요? 선형적인 특징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고와 인식이 언어에 의해서 결정되고 언어의 특성이 인식, 사고의 특성과 동일하다는 영화 내적 논리에 따라서 외계인들의 시간 인식 역시도 어때야 됩니까? 인간과 마찬가지로 선형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하는 거야. 모순.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언어적인 문제점들 다 오케이. 전부 넘어간다고 칩시다. 그렇대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영화 클라이막스에 이 주인공인 루이스 박사는 중국 장성인, 이름이 뭐죠? 쌩 장군인가? 이 쌩의 와이프의 유언을 쌩에게 전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돌려놓죠. 다들 기억나시죠? 이 장면. 네네. 이 유언의 내용을 루이스 박사가 알게 된 시점은 외계인들이 지구를 떠난 뒤에 만찬장 장면의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만찬이라는 사건은 루이스 박사가 생 와이프의 유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인과적으로 의존하는 사건이죠. 즉, 미래 시점에 습득한 정보가 과거 시점의 사건에 인과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 과거 시점의 사건이 다시 바로 그 미래 시점에 그 사건을 인과적으로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이 지점이 좀 말이 안 돼. 이건 불가능하죠. 약간 맞아. 자기 순환이잖아요. 이건 인과의 자기 순환이죠. 또한 오케이, 다 그렇다 칩시다. 다 넘어간다 치자고. 언어학적인 문제들 오케이. 많이 양보했어. 설정 통일성 깨지는 것도 오케이. 근데 방금 전에 또 인과의 자기 순환 문제도 맞아. 오케이. 주인공이 비선형적인 시간 인식 능력을 그래 습득했다고 치자. 그래서 미래와 과거를 꿰뚫어 본다고 치자고. 그런데 남의 와이프 유언장 내용을 어떻게 하냐고. 그니까. 다시 말해서 루이스 박사가 비선형적인 시간 인식 능력을 득했을 경우에도 자기의 물리적인 인과 과정에서 벗어난 지식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쉥의 와이프 유언 내용에 대한 알은 주인공의 물리적인 인과 과정을 초월한 지식이죠. 이런 지식은 시간 인식이 뭐 선형적이든 비선형적이든 간에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완이 지금 핸드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는데 저 핸드폰 갤러리 속에 이완이 뭐 알몸 셀카를 찍어놨든 뭐 뭘 찍어놨든 간에 내가 모르잖아. 내가 시간 인식을 어떻게 하던 간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 인식에 대해서 능력이 생겨서 만약에 유언을 알게 됐다라는 게 맞으려면 내 역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다 알게 되는 내가 겪은 물리적인 인과과정 안에 그 사건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그것도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정말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 능력의 범위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그치. 그냥 근데 만약에 영화가 그렇게 설정을 했다면 그래서 나는 진짜 형 말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이 정말 논리적이지 않은 지금 학계에서 좀 쳐지지 않는 이 논리를 가져올 거였으면 이 능력을 좀 더 아니지 그것도 잘못 가져온 거 아니야. 아니, 만약에 가져올 거였으면 이 능력에 대해서 좀 더 묘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든가 어떤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능력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씬을 구성했으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이 능력을 깨닫고 나서 너무 급하게 영화가 끝나. 그게 난 좀 아쉬웠어. 아니 어쨌든 간에 그 장면이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 아닙니까? 결국에는 맞죠. 중국이 그 철회하죠. 네, 그렇죠. 군사를 물리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씬인데 말이 안 돼.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맞아. 그래서 아쉬웠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 영화 너무 좋은데 분위기나 뭐 다 좋은데 맞아. 입만 열면 씨발 환단곡이야. 이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좀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거죠.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다시 보고 싶진 않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럼에도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성철 감독님은 뭐 하고 싶으신? 저는 이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들을 이렇게 외계인의 그 단순한 그 하나의 원 안에 있는 그 문장을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걔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하나로 딱 표현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말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그 줄기를 그러니까 제 스스로 이해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들어봤을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해를 잘못했다면 찝어주세요. 이게 내 미래, 내가 미래를 보고 과거를 결정했는데 그 미래는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이 그러니까 이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순환적인. 네. 자기 순환. 그쵸. 그러니까 원형으로 계속 돌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이게 그러니까 100번 양보했다는 말을 하지만 양보해서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네. 뭐 트와일라이트 계속 얘기하지만 트와일라이트의 엔딩 부분도 그래요. 네. 거기서 이제 내가 했던 얘기가 미래에 했기 때문에 그거를 열쇠로 가져와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이렇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가 시작 부분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좀 생각, 그 부분만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해서 생각이 좀 많아지는데, 아무튼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생각을 듣고 있다가 와 이거를 하나의 외계인처럼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딱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뭔가 있으면 좋겠다. 뭐 개소리긴 하지만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어렵네요. 이 영화 진짜 어려워요. 그 영화가 저는 이거 이렇게 어젯밤에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아 이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일 녹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그 원작 소설을 직접 보셨나요? 저는 근데 놀랍게도 지금 굉장히 아는 척했지만 원작 소설 안 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고 싶네요, 제가. 그러게요. 그렇죠. 원작 소설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서술이 돼 있다고 뭐 구글링을 하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뭔가 영화 그 한 줄 평에 그런 말들도 좀 있더라고요. 소설보다 영화가 낫다. 영화가 되게 잘 표현했다. 이런 문장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소설보다 영화가 낫다. 네. 나는 그냥 구글링에서 나오는 정보들로만 봐도 소설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들으니까 소설이 훨씬 나을 것 같긴 한데 왜 그런 댓글에 달렸는지 좀 궁금해지네. 그렇죠. 테드 창이 쓴 거잖아. 테드 창은 천재야. 지금 생각해 보면 에이미 아담스가 했던 그 마지막의 결정들은 네. 사실 진짜 영화 같네요. 그러니까 영화 같게 그렇죠. 해결을 했어요. 네. 뭔가 이 드니 빌레브의 거 보면은 블레이드 러너나 듄 같은 거 보면은 되게 판타지스럽지만 현실감 있는 영화거든요. 컨텍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컨텍스트도 되게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뭔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네. 에이미 아담스가 한 그 마지막에 미래를 보고 와서 미래를 보고 한 심지어 미래에서도 내가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그 에이미 아담스 에? 막 이런단 말이야. 그렇죠. 막 중간에 그러니까 시점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아. 대답할 내용의 틴트를 얻기도 하고.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그 영화적 허용이다. 영화답게 끝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없었는데 그분을 들었을 때 아 이런 모순이 있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약간 너무 많이 걸리는 있습니다. 부분이 좀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이게 봉준호 감독님이 원한 제안 받았다고 하는데 네. 진짜 궁금해집니다. 이 에이미 아담스처럼 봉 감독님이 이 미래를 봤다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뭔가 봉준호 감독님은 어떤 채색으로 이걸 이야기를 진행하셨을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 헵타포드 넘어진다고. 좀 이렇게 더 현실적으로 너무 현실적으로 그리셨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것도 같죠. 그러면 좀 더 개연성에서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오히려 거의 비슷하게 나왔을 수도 있어. 궁금하다. 왜냐면 원작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영화화를 잘 해봤자 이게 소설이 갖고 있는 어떤 소설로서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이게 네. 소설이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자적인 특질로 인해서 생기는. 맞죠. 근데 영화는 다른 매체잖아. 네. 그러니까 영화에 어울리는 이야기들이 있고 소설에 더 적합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제가 그 원작 소설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원작 소설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거는 소설로 썼을 때 좀 더 제대로 다룰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이 좀 공감 가요. 이게 영화에 어울리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죠. 그 문자로 표현했을 때 어울리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이렇게 색안경입니다. 높은 확률로 책으로 쓴 이야기들이 더 이렇게 세게 와요. 팡 하고 세게 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 침착맨 방송에서 그 이동진 씨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쵸. 다들 아는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좀 이게 아쉽기도 하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소설 읽어보고 싶어요. 맞아. 그렇죠. 소설이 좀 궁금합니다. 그 방금 전에 성철 씨가 뭐 이거는 물론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는 영화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방금 전에 이제 책을 읽었을 때 영화를 봐서 느끼는 감동보다 좀 뭔가 감동이 세게 온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읽는다는 행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근데 영화는 영화관에 가서 앉아 있거나 우리가 집에서 TV를 틀어도 마찬가지고 수동적이죠.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 보고 듣는 거란 말이야. 특히 청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수동적인 감각이죠. 그렇죠. 네. 내가 의도하지 않든 그렇죠. 눈은 이렇게 감을 수도 있지만 귀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뭐 맞아요. 막지 않는 이상은. 맞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수동적인 어떤 매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영화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매체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화가 뭐 프로파간다 필름 같은 것도 많이 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어떤 강력함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직접 내가 뭔가 읽어내서 이걸 막 너무 어렵다 이거 막 이러면서 공부도 해가면서 읽었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 성취감일까요? 성취감일 수도 있고 뭔가 감격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세지 않을까? 방금 전에 성철 씨가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생각도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맞아요. 사실.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영화에서는 사실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소설을 영화화했을 때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 혹은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그 작품들에서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러닝 타임은 한정돼 있고 소설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에 그대로 옮겨오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을 죄송합니다. 네. 그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드니 빌네브는 대체로 러닝 타임이 길어요. 난 좀 길게 풀어봤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조금 더 길게 풀어봤으면. 이게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용적으로 약간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정말 좋은 영화잖아요. 좋은적으로는 정말 좋은 영화잖아요.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 찍었으면 이런 고민조차 못할 겁니다. 예. 더 문? 더 문처럼 갑자기 이제 뭐 국가 비상사태 걸리고 맞아요. 한나 막 이러면서 한나야 선수 입장 하고 이제 난리 나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셨는데 공감이 갑니다. 네. 그렇죠. 컨택트 얘기하면서 선수 입장 굉장히 모욕적인 말인데. 근데 보는 재미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컷들이 되게 예뻤고 너무. 그것도 기억나요, 여러분. 이 두 주인공이 처음에 마주할 때 통로는 일자로 돼 있는데 중력이 달라서 좀 이렇게 팍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 들어갈 때 그 카메라가 위에서 이렇게 찍어서 그들의 정수리를 보여듯이 이렇게 보는데 그때 음악이 무슨 기괴한 영화 패신저스에 보면은 그런 약간 기괴한 톤의 음악들이 많이 쓰는데 그 순간만큼은 아예 다른 장르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천천히 막 이렇게 되는데 무슨 뭐 한 3-4시간짜리 예술 영화 보는 듯한 기분이 그 장면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면도 굉장히 재밌었던 지점이 아니었나. 이 감독이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음악 감독이 따로 있지만은 음악을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아. 드니 빌네브 영화 보면은 저기 아이맥스로 보지 말고 돌비로 보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나는 처음 느꼈던 게 뭐냐면 드니 빌네브 영화들 중에서 시카리오. 맞아요, 시카리오. 그 이렇게 들어갈 때 멕시코로 이렇게 들어갈 때 뭐 이런 저기 효과음이 맞아요.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강철비에서 비슷하게 쓰인다. 강철비는 약간 이런 톤도 쓰고. 그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따라한 것 같아. 네. 우리 요한슨님. 그리고 준도 그렇고 이제 뭐 시카리오, 뭐 준도 음악이 훌륭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악도 훌륭하고 향도 훌륭하죠. 그리고 이 작품도 컨택트 같은 경우에도 음악이 되게 희한하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크레딧 올라갈 때 나오는 그 음악도 되게 재밌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서 음악 얘기에 내가 지금 공감을 못하는 이유가 음악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기억에 남지 않아.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만큼 장면에 너무 어울려서 인식을 하지 못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악이 막 존재감을 드러내는 음악이 아니라 정말 장면을 위해서 장면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음악이어서 내가 이렇게 뚜렷하게 기억이 안 남았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음악이 좋은 음악이죠. 그러니까요. 전 좋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그냥 네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컨대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그 정재일 씨의 영화 음악을 보면 되게 튀는 영화 음악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근데 뭔가 내가 음악을 이제 잘 집중해서 듣는 관점으로 보는 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면서 음악이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음악이 이 장면과 잘 붙어 있어서 음악만 튀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이게 좋은 말을 드리고 싶은 거죠. 기생충 보면은 거기 기생충의 메인 OST가 그 믿음의 벨트였나? 그 이제 조여정이 이렇게 손 쪼이면서 하는 그 음악이 OST 메인이고 믿음의 벨트가 아마 믿음의 벨트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뉘앙스인데 그게 메인 OST예요. 근데 보면은 영화에 대한 그 음악에 대한 게 그렇게 막 귀에는 안 들어와요. 그게 이제 거의 한 5분 정도가 그 음악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송강호가 쓰레기통에서 휴지통에서 그 토마토 케첩을 뿌린 그걸 딱 들면서 그 음악이 끝나는데 이거 좀 번외로 이 기생충 시나리오를 보면은 물론 그 장면을 보고 음악을 만드신 걸 수도 있지만 딱 한 줄 있어요. 노래가 나온다. 노래가 굽이 이어진다라고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한 줄로 음악을 만들었대요. 그 음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물론 장면도 보고 물론 연출을 하셨겠지만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 영화 음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요소로 쓰이고 또 그게 또 그
음악적으로 영화의 주제에도 녹아 있기 때문에 듄 뭐 지금 최근에 개봉을 했는데 돌비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렇죠. 듄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이 감독의 이제 요번에 개봉한 작품이죠. 듄은. 네, 듄 파트 2. 멋집니다. 한번 봐야 되는데. 저희 그럼 뭐 어떻게 다음 영화는 듄을 얘기하기엔 좀 너무 방대할 것 같아서. 그렇죠. 그거는 책도 막 저희 거의 백과사전이던데. 아니 그냥 그 우주 버전 반지의 제왕이에요. 정말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영화는 우리 그 파묘하기로 했었잖아요. 파묘할까요? 네, 그래서 파묘를 다음 시간에는 다뤄보는 걸로. 근데 파묘가 문제인 게 다시 보는 게 좀 힘들어서 좀 걱정이긴 하네요. 극장 가서 2번 보면 되지. 충제 없나요? 극장 가서 2번 보는데 요즘 영화관 너무 비싸잖아요. 아니 그래도 뭐 지금 1등 영화인데 그래요. 파묘가 2번 보겠습니다. 건국 전쟁을 밀어냈다고 그 건국 전쟁 같은 개쓰레기 영화. 정치적인 발언 좀. 근데 뭐 얘기 나눌 게 많을 것 같으니까 계속 스포일러는 안 당하는데 이 영화에 대한 화제의 키워드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건국 전쟁 감독이 스포했어. 페이스북에다가. 알겠습니다. 미친놈아. 죄송합니다. 성철 감독님은 내일 모레 보시기로 했나요, 파묘? 저는 일요일 날 보기로 했고, 저는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기회가 되면 듄 파트 2도 한 번에 보고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일단은 파묘를 한번 얘기를 하기로 했다면 파묘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엔 파묘로 하고 저희 한 줄 평을 은근 안 했는데 한 줄 평은 어떻게 간단하게 짚고 할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시네마사회 4회 이름이 뭐였죠? 컨택트, 영화 컨택트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바웃 타임이라고 하세요. 어바웃 타임, 듄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어쨌든 감독 드니 뭐였죠? 드니 빌네브. 머리가 나쁘다니까? 아니 근데 무슨 디저트 이름 같지 않아요? 드니 빌네브. 캐나다 사람이라 했나? 캐나다 사람. 드니 빌네브. 근데 이게 좀 전형적인 영어 이름은 아니지 않나요? 드니 빌네브. 그렇죠. 뭐 저기 3,000년 뒤에 미래에서 오셨을 수도 있으니까. 3,000년. 어쨌든 시네마사회 4회 영화 드니 빌네브 감독의 컨택트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네마사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